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제인구달의 인간의 그늘에서입니다. 그녀의 몇 가지 개인사와 세세한 내용은 이전 방송의 파일과 오늘 방송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충분할 듯합니다. 나무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는 손과 발을 모두 쓰며 땅에서는 손가락 마디에 몸을 지탱하고 네 발로 걷는 경우가 똑바로 서서 걷는 경우보다 더 많은 침팬지는 얼굴,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거친 검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고 귀가 크죠. 그리고 인간처럼 다른 손가락과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졌는데 인간과는 다르게 엄지발가락 역시 다른 발가락과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염색체 수는 인간보다 한 쌍이 많은 총 48개이죠.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적 유사성은 약 98.5% 이상이고 침팬지와 보노보의 유사성은 99.3% 이상입니다. 혈액형 조합만 맞는다면 극단적으로 인간은 침팬지로부터 수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릴라와 오랑우탄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야생인 경우엔 30에서 40년, 사육되는 경우엔 50년 정도를 삽니다. 침팬지들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표정과 몸짓과 자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상황까지도 인간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즐거울 때도 그렇지만 약간 긴장되고 초조할 때도 미소를 짓듯이 침팬지들은 이를 드러내며 웃는 표정을 짓죠. 이제 침팬지의 생활사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이는 1960년 곰비에 도착한 후 놀랍게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침팬지의 주식은 과일이지만 사냥과 육식을 하고 고기도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내가 처음 침팬지들을 알았을 때는 한 무리의 수컷들이 이웃 무리의 침팬지들을 학살하거나 어미와 딸이 함께 갓 태어난 침팬지 새끼를 잡아먹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제인의 1987년 8월 기록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하나는 도구를, 그것도 조금의 변형을 가해서 사용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흰개미를 사냥할 때도 그렇지만 수분을 보충해야 할 때는 나뭇잎 한 움큼을 한참 씹은 후 물에 적셔서 마시죠. 그래야 나뭇잎의 물 흡수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발견은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서 카리스마 있는 회색 수염을 자랑하는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 덕분이었죠. 그리고 데이비드와의 만남에서 이 책의 제목도 나왔고요. 제인의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많지만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 수컷 침팬지가 앉은 자리에서 50개 이상의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를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폭우가 시작될 때는 나무 둥치 아래나 숲에서 비를 피하다가도 비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트인 공간으로 나와 몸을 구부린 채 불쌍한 모습으로 앉아 비를 맞는다고 하죠.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도구 사용 능력입니다. 제이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충고합니다. 도구 사용은 일종의 확장된 표현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구 제작처럼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어떤 침팬지도 도구 제작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피와 피건과 에버레드가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설치한 바나나 상자를 몇 번의 조작만으로 어떻게 여는지를 알아내는 장면은 놀라울 뿐입니다. 아직 진화의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뿐 언젠가는 우리처럼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할 날이 그들에게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사회적 지능입니다.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골리앗이 바나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15분씩이나 피건이 바나나를 먹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바나나 근처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바나나를 쳐다보게 될 거라는 무의식적 행동까지 예측해서 바나나와 멀찌감치, 그리고 아예 등을 돌린 채 앉는다는 건 보통의 사회적 지능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행동이죠. 자기의 욕구와 무의식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의 표정과 행동을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추론 능력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공정성 또는 정당함에 관한 감정입니다. 인간과 유인원은 말할 것도 없이 원숭이조차도 남과의 비교 스위치를 잠시도 꺼놓지 못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소개할 인물인 프란스 드발과 사라 브로스너는 2003년에 일명 꼬리 감는 원숭이인 카푸친을 대상으로 공정성에 관한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카푸친 2마리에게 오이 조각을 줍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한 마리에게만 보상으로 오이 조각 대신 포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카푸친은 오이보다 포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자 오이 조각을 받은 카푸친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오이 조각을 실험자에게 던지고 날뛰었죠. 불공정한 결과에 격렬하게 저항한 겁니다. 남보다 적은 보상을 받아서 분개한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브로스너는 2010년 연구에서 남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 것에도 항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셈이죠. 그런데 침팬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아무리 힘이 지배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개인이 노력을 통해 얻은 먹이와 성적인 대상에 있어서만큼은 선취자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피건이 골리앗의 눈치를 보며 15분이나 참아야 했던 건 그 바나나가 주인 없는 바나나였고, 그래서 비록 먼저 주었다고 해도 서열이 높은 수컷에게 뺏길 수밖에 없죠. 주운 건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건이 직접 잠긴 상자를 열고 꺼낸 바나나라면 골리앗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당당히 먹었을 겁니다. 비비를 사냥해서 먹고 있던 로돌프 역시 일반적으로는 군침을 흘리는 골리앗에게 나눠줬겠지만 그때는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던지 골리앗을 매몰차게 대했죠. 그러자 골리앗은 돌아서서 다른 데 분풀이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짝짓기에도 적용됩니다. 수컷들은 서열과 관계없이 현재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개체가 끝날 때까지 차례를 기다립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와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의 2가지 특성이 생존과 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먹이와 성적인 대상에 해당하죠. 인간 사회에서도 식욕과 성욕은 비례하고 그 둘은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나 우는 사람을 보면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타적인 의미로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우리의 행복감을 망쳐놓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도킨스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감정은 침팬지 사회에서는 드물어 보인다고 제이는 말합니다. 그 2가지 사례로 멀린이라는 고아와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페페와 맥그리거 씨를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책임지기는커녕 철저하게 배척했죠. 다만 거의 6개월씩이나 형 맥그리거 씨가 마지막 며칠을 보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형을 그리워한 동생 험프리의 모습에 마음이 찡해집니다. 마이크가 골리앗을 몰아내고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신체 능력이 아니라 지능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나뭇가지들을 꺾어 땅에 끌면서 소리를 내지만 마이크는 빈 깡통을 부딪혀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서 의도적으로 말이죠. 말다툼할 때 논리는 없이 목소리만 계속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이크가 생각납니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는 항상 유동적이지만 구성원들은 사회 속에서 그때그때 자신의 서열을 비롯해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를 정확히, 그것도 매우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도킨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기억력이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전제 조건이자 TFT 전략이 승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죠. 서열이 높은 수컷 침팬지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암컷들은 전형적으로 새끼들이 하는 몸짓과 신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인간 여성들의 코맹맹이 소리, 즉 애교의 출발점은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엔 에버레드에게 찍소리도 못하다가 근처에서 헉슬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에버레드를 공격한 후 헉슬리와 함께 에버레드의 옆을 지나치면서 푸치가 지었던 표정을 능글맞은 미소라고 표현한 제인의 묘사에선 그 표정이 너무 리얼하게 상상돼서 한바탕 웃기도 했고요. 동양의 유교사회처럼 암컷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수컷들에게 복종한다는 점은 신기하지만
암컷들 사이에서도 그들 나름의 암묵적인 서열이 있다는 점은 인간 사회와 똑같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죠. 여성들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재미있는 건 평소엔 서로 돕지도 않던 암컷들이 동맹을 맺고 협력하는 경우라는 게 언제나 새로운 암컷이 등장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사회나 우리 사회나 질투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강한 특징인가 봅니다. 암컷의 생리 주기는 약 35일 정도이며 암컷이 발전기에 들어서면 약 10일간, 사육되는 침팬지는 약 14일간 생식기 부위가 분홍색을 띠면서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물론 그 크기는 개체마다 그리고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고요. 대체로 약 7, 8개월의 임신기간과 약 3, 4년의 수유기간에는 발전기에 들어서지 않지만 젊은 암컷 중에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일 때도 또는 출산 후 1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발전기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보통 4, 5년마다 한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30에서 50마리 사이인 침팬지 무리에서 출산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뿐입니다. 침팬지에게서 동성애로 간주할 만한 것은 없고 근친상간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컷의 짝짓기 시간은 10초에서 15초 사이로 매우 짧습니다. 짝짓기 상황에 대해 제인의 말을 들어보죠. 짝짓기 할 때면 대개 새끼들이 회방을 놓는다. 새끼 암컷들은 자기 엄마가 짝짓기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거의 방해하지 않지만 수컷 새끼들은 가리지 않고 끼어든다. 놀라운 것은 그런 새끼들이 회방에도 수컷은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인내심이 폭발할 때 다치는 것들은 거의 언제나 수컷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끼는 생후 약 5개월까지는 가족 외 다른 침팬지들의 접촉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어미가 안고 다닙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가족이란 어미와 새끼 전부 혹은 일부만을 의미합니다. 5개월이 지나면 새끼는 등 뒤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생후 1년 동안은 시간마다 3분가량 젖을 먹다가 점점 횟수가 줄어들면서 4살이 될 때쯤이면 젖을 뗍니다. 2살 정도면 또래와 놀기 시작하는데 인간처럼 그런 놀이를 통해 생존 기술과 사회화 과정을 연습하죠. 어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흰개미 사냥과 매일 밤 지상 10m 높이의 나무 위에서 보통 5분 정도 걸리는 잠자리 만들기도 연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잠자리에 오물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소변을 가릴 줄 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든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대개 4살 때까지 뿐입니다. 이후로는 하나의 개체로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성인은 수컷이 더 빨리 눈을 뜨지만 신체적인 성숙은 암컷이 1년 정도 더 빠릅니다. 암컷은 7살에서 8살이 되면 사춘기를 맞이해서 생식기가 불규칙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지만 그 후로도 2, 3년 정도는 생리도 하지 않고 임신도 하지 않으며 성숙한 수컷들에게 인기도 없죠. 그러나 10살에서 11살이 되면 드디어 성숙한 수컷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서 임신하고 출산도 하게 됩니다. 수컷은 8살에서 9살쯤 사춘기를 맞이하지만 몸무게는 성숙한 수컷의 몸무게인 40에서 50kg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려면 4, 5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4살은 지나야 하죠. 인간처럼 수컷 침팬지에게도 사춘기 시절은 질풍노도와 주변인의 시기입니다. 어미의 곁을 떠나 또래끼리 어울려 다니며 어른 수컷들의 사회도 모방합니다. 제인이 10년간 야생 침팬지 사회를 관찰하며 밝혀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도 우리는 침팬지에 관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을 보고 났더니 왠지 모르게 그들의 속도 궁금해집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영리한 사회적 동물인 침팬지들의 사회생활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하고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아첨하고 속일까요? 이런 사회적 암투는 야생 침팬지를 멀리서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프란스 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를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